영상사의 마지막 GV가 되겠고요. 상영은 이따 오후에 이제 아재아재 바라아재까지 남아있는데요. GV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허남웅 평론가님 와 계시고요. 감독님께서도 이제 무대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제에서 육상훈 감독님께서 각색작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축제에 각색작으로 참여했던 육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감독님께 이제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고요. 아마 관객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궁금한 지점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대면으로 하고는 있지만 질문을 직접 받지는 않아가지고요. 뒤에 보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대신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오늘 관객분들과 함께 축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릴게요. 거의 이거 개봉 때 말고는 저는 이제 그 뒤에 다른 이유로 비디오나 이제 TV에서는 좀 영화를 봤는데 파일도 가지고 있고 35mm 큰 화면에서 본 거는 개봉 때 말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90년, 96년 영화니까 30년이 좀 못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봤는데 그때 영화를 볼 때보다 저는 훨씬 더 약간 뭐랄까 가슴이 먹먹하다고 그러나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 속에서 이때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영화 공동체로 장에서 몇 달간 같이 지내셨던 분들 중에 떠났던 분들도 많고 특히 원작자 이청준 선생님이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저도 지금 훨씬 젊었고 막 이때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각본을 쓰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주 오목합니다.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출연하셨던 이열 배우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타계하셨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또 분석의 이제 조카로 또 출연을 해가지고 그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보였죠.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열 씨께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 영화 때 저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어가지고 거의 밖에서도 말이 없고 영화 안에서도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작은 아버지가 내려오라신다 그거 한마디 제대로 대사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주로 곡소리 곡을 잘 못하신다고 아마 제 기억으로 감독님한테 좀 혼났던 것 같습니다. 곡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임권택 감독님의 작품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또 그런 좀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유성일 감독님께서는 태영 영화제 인연이 이 김웅중 감독님의 장밋빛 인생 이제 이야기 각본을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게 또 어떤 인연이 되어가지고 또 축제에 이 각색자로 참여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저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영화를 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음에도 나와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태릉 영화사의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 각본을 썼었는데요. 원래는 다른 영화의 연출부로 들어가게 됐다가 그 영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김홍준 감독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장밋빛 인생 각본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 뒤로 장밋빛 인생 이후로 장밋빛 인생이 이제 상업적으로 흥행 성적은 신통치 않았는데 상을 많이 받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각본 관련 상을 장밋빛 인생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게 다 저만의 능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태릉영화사에서 얘가 각본가로 좀 쓸만한가 보다 하면서 그때 태릉영화사는 이제 하나의 방송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일종의 이제 인하우스 각본가라고 하나요? 거의 전속 각본가처럼
됐죠. 이 작품하고 김유진 감독님의 금호가 음악이라는 작품도 했었고 총 3개의 작품의 각본을 한 3, 4년 동안 그런 시간 동안 썼었고 그거를 다 하고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미국 가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축제를 하게 되는데 축제는 이제 기존의 원작이 있는 작품하고는 좀 겹이 다른 게 이 이청준 소설가님과 임권택 감독님께서 장례가 이제 그 어머니의 장례식이 벌어진다 그 설정만 가지고 동시에 이청준 작가님은 소설을 쓰고 임권택 감독님은 각본을 쓰면서 영화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원작에 있는 거와는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육상훈 감독님께서 각색으로 참여하셨을 때 엄청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현장에서 매일 제가 알기로 대본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축제를 할 때는 좀 지금도 임권택 감독님은 뭐 훌륭하고 위대하시지만 그때는 진짜 감독 경력에 최절정에 계셨습니다. 서편제 직후였거든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때 서편제가 뭐 한국 영화사상 최고의 관계 그리고 그 서편제를 한 해 95년도 그해 무슨 신문에서는 올해의 인물로도 임 감독님이 선정이 되셨을 만큼 가장 완벽한 정점에 계셨던 위대한 감독님을 만나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감독님을 다음날 뵙고 이제 각본을 써가지고 감독님을 다음날 뵙기로 하는 날은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작업실 바닥에서 아주 간단한 이불을 그냥 가지고 왜냐면 좀 고통스럽게 자야지 그래서 좀 안심할 것 같아. 너무 편하게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무슨 전화 있으면은 6시 반쯤 오십니다. 6시 반에서 7시쯤 감독님이 본인은 이제 4시쯤 일어나셔서 나를 봐주려고 굉장히 참으시다가 가장 늦게 하신 게 6시 반 7시 이러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청준 감독의 선생님 작가님과 95년인가요? 96년 그 봄에 한 3달 정도는 계속 남쪽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임권택 감독님이 차가 이제 각그랜저라고 옛날 이렇게 딱 가끔 조폭들이 많이 그 그랜저를 타고 다니셨고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서 두 분 한정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 말들을 다 기억을 해야지 제가 각본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영화를 다시 보니까 저 대사 이런 거는 어떤 순간에 말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좀 보태고 나중에 이제 허락을 이제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청준 선생님과도 계속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축복 같은 그 3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정점에 있는 두 분의 예술가를 모시고 한 3달을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는 이제 두 분 다 약주도 많이 하시는 거라고요. 술 마시는 법도 배우고 뭐 사람을 만나는 법, 음식을 맛집을 찾아가는 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청준 선생님도 여기 대사도 잠깐 나오지만 노벨상 뭐 물망에도 오르실 만큼 또 경력의 정점에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그러니까 호남이랑 가장 위대한 예술가 두 분과 제가 다니는 거라 어디 가든 이분들을 알아보고요 인사하고요 어디 뭐 숙소에 있으면 인사하고 뭐 군수 시장 이런 분들은 아주 숱하게 인사하고요 국회의원도 인사하고 가장 그런 분들과 그리고 이제 전라 그 호남 쪽에 그 소리하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만나고 직접 저 무대가 됐던 이청준 선생님의 그 고향 집도 가고 거기서 또 그때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지금 극중 나오는 형수님이 혼자 사시던 거기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같이 뭐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절에 이청준 선생님도 안 계시고 임감독님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시는 않아서 저한테 굉장히 그리운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기억나는 그리고 임감독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결국은 봤던 풍경들 뭐 이런 것들에 결국 다 그런 데서 영화를 찍으셨거든요. 그
그 해안들 뭐 어디 가면은 굉장히 잘하시고 어디 갯벌에서 뭘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 조감독도 같이 봐가지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 시나리오하고 이청준 선생님과도 읽고 촬영 때도 이청준 선생님도 많이 내려와 계셨고요. 저랑 지금 같으면은 좀 힘든 얘기지만 그때는 여관에 저희 또 방을 같이 썼습니다. 이청준 선생님과 저는 하늘 같은 거가 제가 임 감독님이 옆방 1호씩 혼자 작가고 이청준 선생님과 저 첫날 이청준 선생님이 저한테 육작가, 저를 육작가라고 잘 안 어울리죠. 기억자가 두 개니까 육작가. 예. 저한테 딱 그러시다고 그때 저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담배 같은 거 눕는 거 이런 거 편하게 생각합시다. 내 딸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옆방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임관택 감독님도 이청준 선생님도 굉장히 존경하셨고요. 이청준 선생님도 그러셨고요. 그렇게 하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파바로의 대본을 이제 그 넘기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매일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뭐 낮에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말, 저녁 때 약주 드시면서 6시, 7시 되면은 이제 그 이감독님 그랜드를 제가 태극영화사 한남동에서 이걸 딱 타고 제가 몰고 가면은 잠실 올림픽 아파트에 있는 이청준 댁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 영화 속에 나온 제가 지금 보니까 영화 속에 있는 그 실내는 실제로 이청준 선생님 그 아파트 안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첫 장면 글 쓰는 방은 이청준 선생님 작업실 서재 그리고 거실도 그 아파트 서재인 것 같고요. 근데 건물 외관 나오는 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권택 감독님 당시 사시는 아파트 같다 생각합니다. 강남의 대림 아파트 지금은 이제 다른 데 사시는데 아마 이청준 선생님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그게 당시로서는 좀 너무 팬시한 새 아파트라는 생각을 임감독이 혹시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거기 가서 이렇게 이청준 선생님을 이제 태우고 이렇게 가면 사모님이 트렁크에다가 항상 캔맥주를 2박스씩 이렇게 저걸 누가 다 먹나 그랬는데 며칠 있으면 이청준 선생님이 다 드시 저녁 자리에 반주를 대개 이청준 선생님은 이제 캔맥주로 한 5개쯤 드시고요. 반주로 뭐 임감독님 이제 소주를 드시고 이렇게 해서 뭐 약주도 그때 임감독님도 왕성하셨죠. 활력이 그런 때 이제 하시던 얘기를 다 기억했다가 정리하고 좀 메모도 하고 그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정리해서 시나리오 형태로 그게 제일 저는 중요했죠. 어쨌든 장면을 이청준 선생님이 소설을 쓰신 분이니까 저는 장면을 만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대사를 넣고 그러다 보면 장면에 빠지는 것들을 이제 같이 또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말씀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영화 산업 시스템이라면 그러니까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아마 이제 이 작품은 지금 상영 중인 이 프로그램 명이 또 위대한 영화 태영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 태영 영화의 이태원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임권택 감독님에 대한 신뢰 아니면 또 이태원 회장님의 어떤 성향 그런 것 때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태원 회장님이 그 영화를 하실 때 이제 주로 지론이 1번 지론 영화는 감독이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작품을 보지 말고 감독을 골라서 영화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자기는 태국 영화들을 만드지 이후에 한국에서 최고의 감독들을 골라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고 사실 쭉 이렇게 한 이력을 보면 당시로서는 가장 한국 최고의 감독님들이 뭐 임권택 감독님, 이장호, 배창호, 이두용 다 최고의 감독님들이 태국 영화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칙대로 임권택 감독님이 제 1번 신뢰가 있는 감독이었고 또 더구나 그 전에는 서편제로 어마어마한 그 상업적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뭐 그냥 임권택 감독이 뭐 서편제가 또 이청준 선생님 원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십이 한 번 더 발휘되는. 근데 책은 없다. 하지만 뭐 좋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지금
근근히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감독인데 제가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가면은 안 됐겠죠. 뭐 시나리오를 보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없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안 돼. 그냥 써가 할 거다. 뭐 이게 다 안 되는 말입니다. 배우는 뭐 안성기 선배는 이제 당시 톱스타였어. 오늘 영화 보니까 저때 안성기 선배가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외모도 저도 그런 느낌을 가장 그 이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저때 우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더 젊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약간 투박한 느낌 같은 외모이지만 부드러워지고 지적이고 젊고 아주 멋진 그런 뭐 어쨌든 그 이태원 사장님과 임원택 감독의 파트너십이 아니면 저게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그럼 뭐 둘이 그렇게 하시고 뭐 책이야 뭐 할 거 있어 뭐 거기서 시나리오를 누구 쓸 거야 그러니까 뭐 임원택 감독이 글쎄 뭐 하다 뭐 유상이 잘 쓰는 것 같아 해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 연극을 보러 오라고 예술현당 처음 예술현당 그 지하도에서 감독님한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무슨 책을 주시는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관련 책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기억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그렇고 배우는 뭐 그럼 뭐 안성기랑 뭐 오정혜 씨도 오정혜 씨는 태국영화사에 또 거의 또 인하우스 배우랑 마찬가지였고 또 서편제가 큰 성공을 거두에 스타성도 충분히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리고 이제 다른 배우들 정경순 씨 이런 배우들 태국영화에서 사실 모이던 배우들이 뭐 쭉쭉쭉 이렇게 모여서 금방 영화가 되는 거죠. 네. 예. 아무래도 오정혜 배우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KBS 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보면 그 TV쇼 신품명품에 오정혜 배우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질문 오정혜 배우님 관련한 질문이 지금 올라와서 예. 관객분들 소개해드리면요. 걸장님께서도 그 오늘 TV쇼 진품명품에 나온 사진 올려주시면서 예, 오정혜 배우님이 서편제 당시 이 축제 당시에 이 당시 광고를 좀 언급해 주시면서 서편제 오정의 파격 변신 이런 그 헤드라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캐스팅 과정이나 이 오정혜 배우님께서 연기하면서 이게 참 곡을 하는 건 아니고 노래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전국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건 없었는지에 대해서 관객분이 여쭤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그 서편제로 이제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틀림없이 한계가 있는데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가깝게 지낸 편이죠. 근데 이제 파격 변신은 이 서편제에서 굉장히 고전적인 한마는 뭐 여인이었다가 여기서는 좀 날라리 여인으로 변신을 헤어스타일 같은 거 파격적으로 화장도 짙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파격적인 변신이라고 감독님이 캐릭터를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을 해주신 거고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상 이런 캐릭터를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으셨을 거고 또 오정혜라는 배우를 이용하기에 적절하게 이용하기에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우로부터 캐릭터가 왔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느낌은. 근데 이제 그 원래 판소리하고 해가지고 고전적인 연기, 여기 현대극적인 연기 막 악다구니하고 이런 거에는 본인이 굉장히 부담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연기 지금 저 당시에 그 연기를 볼 때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화 경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오정혜 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시게 되니까 그때와 다르게 좀 거리감이 생기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저 담배 피는 거 술도 안 마시고 당연히 담배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지점이 네, 그 걸창님과 김성현님께서 이제 오정혜 배우님 관련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답변해주셨고요. 근데 배우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또 영화를 보고 있으면 놀라운 게 참 많은 출연진에도 불구하고 또 형식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중에 그런 동화도 있죠. 할미꽃은 봄을 쓰는 술래라는
1시간 46분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분하는 과정도 이 각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때 어떤 좀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고요. 근데 그거를 각색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이걸 배분하는 거는 저는 별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감독님이 편집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저의 능력으로 이렇도록 정교하게 배분하는 거는 전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감독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였고 보면 굉장히 이야기의 층위도 많고 그 동화 저거를 넣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천 선생님이 저것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화를 하나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뭐 쓰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 어른이 치매가 걸리거나 몸집이 작아지고 떠나는 건 결국 후세한테 지혜와 이 몸을 나눠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특히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그래서 그걸 이제 근데 좀 무리가 아니냐 근데 크게 무리가 아닌 방식으로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이제 그 세트 촬영을 하면서 일부러 판타지스럽게 세트하는 걸 숨기지 않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현실이라는 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점점 이제 갈수록 아역 배우가 노인 연기를 하면서도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고 아역 배우가 한다. 그거를 굳이 숨기지 않는 방식의 일종의 뭐 제가 뭐 서툴게 공부하는 거는 서사극적 방식으로 할까요? 거기다 두고 판타지에 동화되지는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기자에 의해서 회고되는 과거도 있고 또 다른 과거도 있고 뭐 아주 기자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이예민 배우님 선생님 그 지금 그 할아버지 나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 그분도 또 계속 회상을 하시거든요. 예전의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의 뭐 욕심이라고 좀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장례 과정을 글자로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감독님께서는 교육적으로 의무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전통 장례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죽음을 다루는 방식을 많이 알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 나중에 효도나 뭐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럴 때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무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장례 저거를 만드느라고 저도 여러 사람도 만나고 실제 장인하는 분들과도 만나서 이렇게 듣고 하는 게 사실 그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죽음을 위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좀 큰 소동극이기도 한데 그 소동이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줄이 맞춰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3일장을 따라가는데 그 실제 촬영도 그럼 3일장의 그런 그 순서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계속 좀 바뀌었는지 그 지점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찍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거의 순서는 시작부터 그렇게 맞췄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그 다른 회상이나 뭐 다른 부분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촬영을 했었죠. 이 장례의 시간 속에 있지 않을까요? 회상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바닷가에서 찍을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그 용순이 출판사로 찾아갈 장면 같은 거는 이제 그 서울에서도 찍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청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상하시는 자기 개인사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조합이 돼가지고 용순이 안성기 선배를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령 이제 그 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형님이 그냥 이청준 선생님은 전라남도 장흥의 회진이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그쪽 사람들은 알더라고. 회진은 그냥 바다밖에 없는 노음도 별로 없는 아주 가난하고 공격한 그 시골 마을 집도 매치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학교를 이렇게 옮겨서 거기 분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학교도 교실이 다르고 뭐 학년
학년별로 가야 될 데가 다르고 이런 학교를 다니셨는데 거기를 저보고 광주 서중이라는 데를 들어가셨는데 그쪽 전라도 분들한테는 광주 서중을 들어간다는 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거라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혜진이라는 데서 광주 서중을 들어가는 거는 기적이 아니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 서울의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가 관산면인데 면에서 한 명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면소재에 있는 그래도 분홍의 자식들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나가지만 이제 근데 서울 물대를 가셔가지고 출판사 들어가고 소설 쓴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고향에서 답답했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선명히 감독님한테도 그게 선명히 기억이 나고 형님이 돌아가시던 날 출판사에서 저렇게 일을 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밑에 중국집에 내려가서 혼자 배가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뭐 광주 내려가서 여기 은행장이라는 직업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가서 그 은행장이라는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조합되고 이렇게 조합이 돼서 하나의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도 이제 축제가 시작된 그런 이제 그 시초가 이청준 작가님하고 임원택 감독님이 술을 마시면서 이청준 그 작가님이 장례식을 봤는데 너무 그 음악 분위기랑 다르게 이상한 소동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임원택 감독님은 이건 영화적 소재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좀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마 영화 속 공간들 아까 이제 그 육사영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이청준 작가님의 작업실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 정성일 평론가님하고 임원택 감독님 대담한지 보면 저희가 임원택 감독님 얘기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좀 개인적인 부분들이 예,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질문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면 또 이번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재밌는 게 곡을 하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대신 양병경 그 과정을 하는데 그 질문이 요새 양병경 배우님께서 무속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시 이 축제 할 당시에도 뭐 내린 곳 받기 전이었지만 그런 좀 징조들이 있었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조금 있다가 아자아자 바라자도는 본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아마 중요한 배우로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택 감독님 영화에 잘 나오시는 이제 코믹한 역할을 항상 맡아 하시는 배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여기서도 당연히 코믹한 역할을 하시는데 창 같은 거를 좀 배우셨는지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신내림 이전에 이런 창을 하시고 이랬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소품팀이 막 서로 소품을 가져와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소품을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거기 책상을 하나 감독님이 여기서 내가 시키는 걸 너는 써. 그래서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뭐 찍으시면서도 오후에 찍을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시 써. 그럼 거기서 다시 썼습니다. 제가 대사를 뭐 낚시하는 놈들이 뭐 거기서 뭐 장례가 어떻고 샤머니즘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찍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제가 쓰는 겁니다. 저 놀랍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잘해가지고 지금 같은 검색을 해서 막 이제 찾아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샤머니즘과 근데 뭐 그냥 근데 이제 저 안병경 형님은 석 오십니다. 제 소품 창고로 오셔서 육작가 3일 동안 입을 못 댔어. 내가 대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에서 군대가 나 좀 써봐. 그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 대사 좀 달라고. 감독님이 나를 쳐다를 안 봐. 저 때는 이 임원택 감독님의 권위를 아무도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는 심지어 저 박승배 촬영 감독님들조차도 감독님한테 뭐라고 이제 의견 같은 걸 내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던 그래서 촬영 감독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게 돼서 감독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이 배우 몇 분이 여기 배우 아니라 보니까 다른 영화랑 이렇게 스케줄 더블이 되는 배우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3일을 찍고
광주 가서 장선호 감독님 꽃님인가 뭐 이걸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배우가 가야 돼. 근데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임관택 감독님 말고. 그럼 이제 아무도 그 배우도 직접 말씀을 못하고 저쪽에서는 뭐 너는 우리 이거 오늘 파토야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 제작 상무님 계시는 이제 그 전유행 상무님과 제작 상무님한테 이제 배우들이 그래도 처음 계약할 때 그분이라고 하니까 저 가야 되는데 상무님 어떡해요? 근데 그 상무님조차도 감독님한테 이 배우가 가야 된다는데 어떡하죠?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작품에 막 몰두하고 계시는 분한테 그래서 상무님이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몰라 새끼야 네가 알아서 해. 뭐 갈랑 가.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럼 못 갑니다. 직접 얘기하고 가든지 뭐 막 그런 정도로. 예. 안명 선생님 하여튼 기본적으로 전혀 신뢰를 마시고 제가 안명 선생님과 기억나는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초상났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고이면 사람들이 웃어야 돼. 내가 나한테 오더니 그 감독님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게 뭘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래. 너가 웃기니까 병경이가 웃기니까 뭘 한마디를 예고 없이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웃으면 그걸 마지막 장면에 쓸 테니까. 오는데 저도 아유 글쎄요 잘 모르겠네 뭐 이러다가 형 근데 초상났냐 이러면 웃기지 않겠어요? 초상났잖아. 근데 되게 왜 사람이 얼굴 인상을 찍을 때 어디 초상났냐 이러는 글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더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효과가 좋아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임 감독님이 안명희 형한테 야 안명희 너는 천재야 천재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을 해야 되냐 막 칭찬을 하시니까 그럼 안명희 형이 육작가 알려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운하셨군요. 굉장히 겸손하게 극적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감독님 칭찬을 막 계속 제가 옆에 있는데 영화 끝나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칭찬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자기가 육작가가 했다는 말을 못해서 꿈에도 나오고 그런다고 육작가예요. 자기가 사과를 한다고 근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신내림이 시작되죠. 유상호 작가님께서는 당시 작가님께서는 임관택 감독님에게 칭찬받은 건 없으셨나요? 뭐 칭찬 잘 안 하시고요. 많이 혼나시기만 하셨나요? 그렇게 또 대놓게 혼나시지도 않고요. 이제 이게 예전 분이라 자기 연출부 이런 친구들한테는 잘 혼내십니다. 근데 작가는 조금 다른 자기가 혼낼 수 있는 제가 나이도 굉장히 연출부랑 똑같이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 좀 다른 계보에 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이렇게 혼내시지 않더라고요. 칭찬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이건 잘 쓴 것 같아요. 그 사람 나한테 전해주고 하셨다고 그러신데요. 그러면 또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네, 임관택 감독님 관련 이번에 태국 영화 관련 이제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임관택 감독님 댁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영상도 함께 찍는데요. 영상 하시던 분이 굉장히 젊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화장 때 막내 스태프로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미리 알고 왔는데 임관택 감독님이 그걸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종의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좀 츤데레 같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임관택 감독님의 스타일이라는 게 사람 대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상 감독님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지점으로 좀 맞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제 친구가 이렇게 영화 관련 잡지를 유명한 잡지가 아니라 그때 만든다 문화 관련 잡지가 하는데 나한테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임관택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감독님한테 어디 인터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친구가 막 부탁을 해서 한동안에 말씀 못하고 그 태릉영화사에 홍보실장으로 하는 홍혜선 실장이라 그분한테 지나가는 말처럼 친구가 괴롭히네. 근데 나보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슬쩍 그한테 육자가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참 답답하네 말을 하시고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런 게 친절해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당신 때문에 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친구가 인터뷰를 오늘 갑자기 하고 있더라고 태웅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전에 저를 배려해 주신 거지.
그 관객분들 질문이 이제 또 올라오고 있어서 네. 소개해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단호한 프로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육상 감독님이 이제 각본으로 참여하신 장미빛 인생 같은 경우는 또 축제도 그렇고 좀 진지한 드라마 이제 감독님의 작품 반가반가도 그렇고 나의 특별한 형제도 그렇고 좀 코미디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코미디 장르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지 그리고 축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해악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좀 통하는 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아마 이 작품들이 이제 장밋빛 인생이나 축제가 액션 영화나 스릴러 영화였으면 저한테 맡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둘 다 휴먼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원래부터 코미디를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감독이 되고 나의 세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코미디를 했지만 이제 이거는 감독님들의 세계죠. 김홍준 감독님과 임권택 감독님의 세계인데 그 중에서 나의 세계 같은 부분을 알지만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는 세계고 그래서 작업을 하고 틈틈이 이 어떤 그 감독님들의 뜻이 유지되는 그 범위 안에서 코미디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밋빛 다시 보고 축제도 다시 보고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 아, 저건 나의 그런 어떤 코미디적 욕망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구나. 뭐 이제 안병영 형이 막 초경 상경하다가 뭐 깽판 놓는 거랄지 그 소리하러 온 분이 하다가 실려가는 거랄지 그런 거 쓸 때 굉장히 스스로 즐겁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화투판 이야기랄지 술 먹고 정해고 씨가 쓰러지는 장면이랄지 이런 거 쓸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정영수 씨가 몰고 다니는 차가 스코프인데 전 빨간색 감독님 뭐 애들 보고 야 밟어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컵라면에서 보니까 그 번호가 보이는 거예요. 번호 자기 차 번호는 그때는 기억하지만 그 차가 바뀌면 잊어먹잖아요. 가득한 기억 속에 7674 그래 그 번호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지점마저도 이제 기억날 정도로 이 영화를 뭐 느끼는 거 있고 혹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코믹한 지점이 후에 감독님이 작업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영향을 미친 점도 있나요? 이제 이제 코믹한 건 제 기질이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랄지 이런 것에서 배운 게 되게 많고요. 저는 사실 경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제가 저때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문학적인 글쓰기에 약간의 능력 이 정도였지만 이제 감독님이 전체적으로 영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감독님을 만나고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때 과연 이거 굉장히 웃기는 거니까 이거 효과가 좋을 때 여기서 써야지 앞에서 쓰면 나중에 뒤에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분명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때 코미디를 배웠다. 짝코 예.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감독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감독이 되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축제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결이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보게 되면 각색으로 참여하셨지만 기존의 송기란 작가님이나 또 촬영 감독님도 이 걸창님께서 지금 질문 남겨주셨는데 정혜성 촬영 감독님도 이 작품은 참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정혜성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다른 작품 때문인지 아니면 이 영화의 성격상 좀 임권택 감독님께서 다른 분위기를 내려고 그랬던 건지 궁금한 질문 올라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감독님의 선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작품과 스케줄이 겹쳤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그냥 이걸 하셨겠죠. 감독님이 오랫동안 둘의 파트너십이나 감독과 촬영 감독을 해서 그것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당시 시점은 좀 젊은 이런 촬영 감독님이랑 하신 게 장밋빛 인생을 찍으셨던 박성규 촬영을 이 작품에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박승배 촬영 감독님은 장밋빛 생 때 저는 연출부였기 때문에 일단 잘 알고 그런 상태에서는 서로 좀 편했죠. 물론 제가 한참 나이가 어렸지만 그 감독님이 그런 대학적 선택을 하셨던 걸로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뒤에는 또 이제 그렇죠. 또 다시 두 분이 하시죠. 근데 이제 어느 작품이나 제가 요번에 다시 취하선을 보고 이렇게 오늘도 왜 이제 그 하여튼 이 한복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찍는 것과 이 어떤 한국적인 풍경에서 사람들이 걷거나 움직이는 걸 찍는 거는 이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옥의 신뢰를 찍어하는 방식들 여기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상복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찍고 이런 방식들이 확실히 다른 구별되고 아마 저 로케이션 장소는 그 섬? 조그만 섬이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적이셨던 것 같은데 그 섬을 이용해서 이제 하고 저 이쪽 별채같이 생긴 거는 영화 미술팀이 만든 거거든요. 원래 없었던 마당 구석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여기다 별채를 만든 건 좋겠다. 이 본체는 원래 있던 데를 조금 영화적으로 수선했을 거고 별채를 만들고 그 공간을 본체, 마당, 별채 그리고 그 언덕 위에 또 사람들 막 윷놀이하고 그러는 윷놀이, 바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나눠서 구성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배우분들의 욕설이 엄청 찰지게 나온다는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찰지게 욕설을 한다고. 찰지게? 네. 근데 그게 육상현 감독님의 대본 덕분인지 아니면 임권택 감독님의 연출 덕분인지 아니면 배우분들의 연기 덕분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는데. 임권택 감독님의 연출 덕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욕을 뭐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이렇게 전라도 쪽 사투리 욕을 잘 모르고 감독님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해라고 배우들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도 제 영화 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출연해 주는 김기천 배우라고 해서 여기 조그만한 김기천 그 식장의 신인가 거기 나와서 유명해지신 둘이 영화에서는 이제 윷놀이하다가 이렇게 윷놀이하다가 만난 이때 네. 거의 이제 영화를 처음 하시던 아리랑 출신 배우들 뭐 근데 이제 그 저보다 형입니다. 요즘 어디 이렇게 노천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커피 먹으면은 젊은 사람들이랑 사인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됐나 보다. 근데 처음 하실 때 그 위에 윷놀이판이 이제 막 있는데 여기서 깐죽거리고 여기 돈 잃고 약간 폭력적인 아저씨가 깐죽거리는 역할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뭐 마다 도망갔다 이런 대사는 제가 쓴 것 같고요. 감독님이 야, 뭐 이렇게 해야겠냐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안 드실 것 같더니 한번 연습할 때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김기천 형이 죄송합니다. 이제 영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쓴 것도 아니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뭐 저도 아닌 놈이 식전부터 팀장으로 회장을 하려니까 이거를 아마 저분이 말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막 웃고는 감독이 되게 좋으셨던 거예요. 여기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도저히 제가 쓸 수가 없고 김기천 형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고 또 다른 욕하는 어떤 방식 이런 거는 이제 감독님이 갖고 있는 그 혼합적인 정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육상 감독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축제 같은 작품의 배우분들의 일종의 애들이 아까 이제 안병경 배우님의 대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기천 배우님 대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즉석에서 나온 대사들인데 보통 임권택 감독님 현장에서 그런 게 좀 예외적인 거 아닌가요? 축제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감독님이 애드립을 많이 허용하는 감독님은 아니시고요. 어떤 특정 장르로 뭐 싸움이랄지 코믹한데 이럴 때랄지 근데 배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효과를 내면 그걸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지 여기서도 그렇게 애드립을 허용하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니까 네. 흥미로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질문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박성태 배우님, 이금주 배우님이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작품을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두 분 배우님 관련한 캐스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게 있는지. 캐스팅 잘 모르고요. 저는 작가니까. 근데 그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독님과 연출부들이 연극을 많이 보면서 연극 쪽에서 좋은 배우들을 찾아내가지고 작품에 많이 합류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분들이 오시죠. 저분들이 극단 가경과 그 뭐 이렇게 뮤지컬 옛날 뮤지컬 같은 거 마치 박승태 배우님 원래 유명하신 저때 아주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이시죠. 그렇게 하고 저 이금주 씨는 이창훈 씨 누나인가? 그 배우. 네. 예, 그분 누나. 당시 이창훈 씨가 굉장히 네, 유명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소리 나와서 그분 누나의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열 씨 같은 배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연극 배우 중에 알짜 같은 배우들을 계속 이렇게 캐스팅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박수민 배우님이 이 작품 끝나고 저에게 그때 가교 뮤지컬을 하는데 대본을 써오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을 갈 때라 못한 적이 있고 저는 결혼을 했었는데 저때 그 아주머니들이 맨날 보면서 중매해서 준다고 하고 그 아주머니 배우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늘 예, 그런 캐스팅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감독님께서 아이언만 예. 만드셨고, 네, 근데 배우 얘기도 나와가지고 육상일 감독님께서 이제 그 문상객 중 화면 네네네. 출연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의 연기가 좋았다고 그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판단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기 비전문 지금 배우들이 거의 한 트럭은 나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저는 출판사 직원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주 그 작은 역할이라 감독님이 쑥 둘러보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이 작가가 꼭 출판사에서 일하게 생겼어. 그래서 하게 됐고요. 이청준 선생님도 나오죠. 이청준 선생님 뒷모습으로 뭐라 머리 허옇고 그 누구야 그 정명수 씨가 술 따라주고 뒷모습으로만 계시는 정명수 씨가 저 좀 소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먹고 이금주 씨가 안성우 씨 나오라고 그러고 막 돈 달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럴 때 뒷모습으로 계신 분이 이청준 선생님이십니다. 그 백발머리 네, 이청준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문상객 중에는 뭐 감독님이 개인적인 지인들도 계시고 기자들 배장수 씨, 김병만 씨가 그 문화일보에 계셨다는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도 계시고 스태프들도 많이 나오고 뭐 제작 전문인도 나오시고 하여튼 뭐 굉장히 제가 아는 전문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감독님께서 이제 직접 참여하시기도 했지만 이 축제 같은 경우는 높은 완성도에 비해 가지고 주목도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좀 낮았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좀 뭐 아쉽고 그 감독님께서도 좀 아쉽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때 이게 이제 태국영화사는 단성사라는 800성 넘는 극장을 개봉관을 소유하고 있었죠. 태국영화사에 만든 영화는 개봉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태국영화사의 일종의 어떤 매니지먼트 기능부터 시작해서 작가, 감독, 제작, 자본, 그다음에 배급, 그다음에 극장까지 갖고 있는 거에 완벽한 스튜디오였죠. 한국적인 스튜디오. 근데 그때 단성사 앞에 우리 그 피카디리 극장이 있었고 그 옆에 나중에 피카소 극장이고 약간 예술가 극장이 있었는데 축제 개봉할 때 제 기억으로 박철수 감독님의 학생 부분 신이라는 또 장례식 영화를 거기서 작은 극장에서 개봉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하고 똑같이 장례식이라는 그러게요. 이대로 다니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를 일종의 직원들을 질책하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런 어떤 이렇게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바로 앞에서 같이 개봉을 하게 하는 걸 선호한다는 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겠죠. 잘 어떤 너무 교육적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축제라는 작품이 이 장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지만 다가가기 좀 어렵게 하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혹시 감독님께서도 이제 이 작업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바뀌시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장례라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는 관점은 확실히 그렇다는 관점은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재밌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 장례 문화의 본령을 지키면서도 재미있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마지막 장면도 감독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웃으면서 끝난다. 제목도 감독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축제라니까. 그리고 감독님의 직관이라는 게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감독님 어느 날 제목은 축제야 이러더라고요. 장례식인데 근데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간명하고 그런 걸 말씀하실 때 감독님이 예술가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축제야.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저 같은 감독님은 축제야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마케팅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관객에 이게 부정적이에요. 뭐 투자사에서 반대해요. 요즘은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뭐 이 감독님이 정하면은 이태원 사장님조차 그것을 존중하고 잘 바꾸라고 하지 않고요. 감히 거기에 뭐 20대 관객에 뭐가 났습니다. 뭐 이러면은 저때 감독님은 다른 영화에서 어떤 스타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그 스타 배우가 시나리오인가를 뭘 했다고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만 그냥 바꾸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령 어떤 일종의 권위 같은 걸 갖고 계신 예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시고 제가 그거를 안성기 선배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2달 동안 다 그 장흥에서 저 보조 출연자들까지 장흥에서 다 묵으면서 보조 출연자들이 한 버스 한 대 40-50명 정도가 오고 배우, 스텝, 캐스트 상당히 제작비가 당시로서는 블록버스터죠. 그러니까 장흥 여관에서 묵으면서 여관을 2개인가 3개 빌리고 그러니까 촬영이 일찍 끝나면 낮 촬영이 끝나면은 저녁 때는 또 거기서 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있고 근데 안성기 선배님이랑 어느 날 맥주 한잔 하면서 선생님이 비밀인데 감독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하신다고 좋을 일인데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안성기 선배님도 굉장히 좋은 마지막 장면이다. 너무 소문을 내면 안 돼. 이 영화가 잘 될 것 같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이제 장례라는 문화가 그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남은 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기도 한데 그런 의미가 좀 마지막 장면에서 네, 당연히 축제 그러니까 저 안에 대사도 있는데 산자들이 다시 통합하는 이제 한 번을 떠나보려면 산자들이 다시 다 통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제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는데요. 오정일 배우님 관련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정일 배우님 캐스팅이 됐다고 하면 노래를 혹시 부르진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칠갑산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오정일 배우님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넣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극 중의 흐름상 거기를 칠갑산 당연히 사설에서도 가끔 오정혜 씨가 칠갑산을 불렀는데 이제 저도 사석에서 몇 번 들었죠. 사석에서 그냥 듣기는 아까울 만큼 진짜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가가지고 전체 스텝 캐스트를 데리고 이청준 선생님의 그 댁에 실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감독님과. 근데 그리고 그 집이 있고 그 언덕 바로 옆에 한 구팅이에다가 어머님 산소가 있거든요. 그 산소 가서 또 이분에 대한 영화니까 다들 참배를 해라 이런 뜻으로 가서 다 절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선명히 기억나는 거. 그리고 이제 다 앉아 있고 좀 쉬고 있을 때 감독님이 정희야 노래 하나 해라. 그래서 봄에 저 노래를 이제 칠갑산을 부르는데 막 그게 봄에 저희가 등량만이라고 합니다. 저 봄바다가 멀리 펼쳐져 있고 저 노래가 들고 가는데 굉장히 눈물 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그 순간이 저한테는 좋아서. 근데 이청준 선생님은 또 어머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감정이 오시나 잘 못 앉아 있으시고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저 밭
빅전을 가지는 뭐 이렇게 콩대 같은 거 자꾸 혼자 이렇게 뜯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정을 숨기시려고. 그 순간이 내 기억이 났고 그래서 저 노래를 넣으신 게 아닌가. 저도 대본에다 저걸 부른다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말씀하신 건지 제가 어디서 쓴 건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 노래를 영화 속에서 좀 듣고 싶었고. 그 이제 이 마지막 장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장면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네. 엔딩 크레딧 하게 되면 보통 그 1순위에 오르는 게 감독님 네.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네 번째시더라고요. 오히려 심지어 제가 앞에 네, 그 있더라고요. 앞에 있어가지고. 흥성하게서. 네,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과 관련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더라고요. 아니 뭐 그 당시에 저희 관행이었을 수도 있고 간혹 젊은 감독들은 이제 그 순서를 바꾸지만 그렇죠. 감독님은 이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항상 있으셨고 저런 관행이 너무 전혀 그렇다고 해서 저 영화를 다른 사람의 영화라고 아무도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저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거를 가지고 뭐 무슨 이름의 순서랄지 절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시면서 좀 육세환 감독님께서 굉장히 좀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저 앞에 맨 앞에 크리스티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네. 이철민 선생님과 제가 또 나란히 있는 것도 네. 저는 굉장히 죄송하고 황송한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관행이었나 봅니다. 네. 영광이죠. 네. 강행이라기보다는 또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극중 동화 내레이션의 목소리가 누구냐고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게 극중에 그 준섭의 부인 역할을 맡던 배우님 목소리 아닌가요? 그래 저 기억을 봐야겠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을 해가지고 네, 확인을 좀 네, 해봐야 따로 좀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문주 씨 목소리가 아니면 다른 성우 목소리가 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건 좀 확인해보고 네. 잘 되면 좀 알려드리고요. 좀 거의 시간이 다 네. 돼서 이 임컨택 감독님의 영화 안에서 이제 축제가 하는 좀 의미가 있을 듯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감독님의 쭉그 이력을 보면 감독님이 한국의 일종의 고전주의 영화 같은 거를 서편제에서 완전히 정점에서 완성을 시켰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축제에서부터는 뭔가 그런 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신 영화를 찍으시기 시작한 게 아닌가. 축제도 좀 더 작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이청준이라는 이제 서편제를 통해서 완벽한 서로 간의 인간적 관계나 예술적 관계, 신뢰를 얻은 파트너와 일단 한번 작업을 하신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고 이청준 선생님의 나이가 4살인가 적은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깎듯이 존경을 했고 이청준 선생님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나레이션이나 대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청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게 너무나 임 감독님으로서는 버리기 힘든 대사가 된 겁니다. 표현 하나 빗세 뭐 빗세라고 있어요. 뭘 하면 또 그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러니까 다 그런 말씀들이 결국 장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사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고전주의 영화를 완성해야 되는 짐에서 놓여나서 이제 좀 더 변화를 주고 이르기 시작한 첫 번째 영화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고전주의 영화를 만들었던 방식을 하면 이 장례식도 조금 더 완벽한 휴먼 드라마로 찍으셨어야 되는데 좀 더 코믹 파격 넣으시고 장례식에 대한 좀 더 다른 가치 같은 것도 자꾸 넣으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많이 넣었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단순한 이해할 수 있고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 관객 구종님께서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극중 장면 중에 이제 친정의 딸이 짐 싸서 왔을 때 할머니가 그 손짓으로 가라고 했던 장면에서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대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그거 이청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몰던 그런 저 뒤편 자리에서 그게요 시골에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게 멀리서 보면 그게 오라는 것 같기도 하고 가라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이 좋으셨던 건 감독님도 기억하고 저도 야 저걸 꼭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뭐 이성준 선생님이 다 생각을 하신 거죠. 모든 표현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철수 선생님은 이제 이철수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하자면 제가 요즘 새롭게 차에서 이제 운전을 내가 장거리로 뭐 운전을 많이 하진 않는데 가끔 운전을 하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국 소설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운전할 때 가끔 이철수 선생님 작품인데 혼자 듣다가 울고 그럽니다. 이 이철수 선생님의 표현 같은 게 너무 좋아서니까 그게 다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라도 저 이렇게 북녘진 아주 가난한 집에 농촌 배경의 사람이 가장 서구적인 최첨단의 교육을 인문학적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기억을 다 지우고 뭐 예를 들면 뭐 동문학적 문화사 괴테나 이런 식으로만 작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계속 농촌 이야기를 어머니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장 한국적이고 이 전통적인 표현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전체적인 성적인 관점에서 계속 제시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의 소설이 위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도 차에서 그걸 들으면 잘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령 무슨 뭐 다른 사람의 소설가 이문열 씨나 뭐 황석영 씨 이런 사람의 소설을 이렇게 잘 들을 수는 없다. 근데 이쪽 선생님의 소설은 눈길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어머니에서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표현도 좋고 그걸 굉장히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소설적 서사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표현도 저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다가 배운 표현들 어제 바다를 봤더니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가니까 파도가 많이 친다. 이거를 하얗게 뉘가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뉘라는 게 이제 파도 물보라 같은 건데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너무 기억에 저거는 파도가 이렇게 하는 것도 뉘가 하얗게 뒤집어진다고 표현하는구나. 뭐 이런 표현 중에 하나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을 4월에 언젠가 4월 달에 제가 운전을 하고 서울 빠져나가서 지금 계신데 눈발이 아주 작은 눈발이 이렇게 내리는데 이철수 선생님이 보더니 참 귀한 시간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좋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아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27년 전, 28년 전 아마 이제 이 작품이 기획된 게 이제 태백산맥 중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감독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육상의 감독님께서 그 이후 작품을 하시는데 좀 자양분이 된 거 아닌가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이제 또 무엇일까 궁금하고 덧붙여서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좀 관객분들께 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저의 이것까지 얘기하다 보니까요. 저는 제가 요즘 이렇게 태극기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시위를 몇 번을 우리 평론가님도 지난번 전주에서 전주에서는 이제 장밋빛 인생 때문에도 뭐 지휘를 하고 뭐 갑자기 제가 감독이 돼 제 영화로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대통령에서 했던 걸로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제 영화는 이제 휴가라는 영화가 개봉을 못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휴먼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김혜숙 선생님이랑 신민아 씨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제랑 또 은연중에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게 아마 제 희망적으로는 가을쯤 찬바람이 불 때쯤 혹시 쇼박스에서 수상 영화인데 개봉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제 100%이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뭐 코로나로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기획하고 시나리오 쓰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아직 뭐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영화를 제가 오늘 이제 뭐 집안일이 있어서 집안 갔다가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 이걸 제가 꼭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전 그 시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 저한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됐고 그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이제 가을에는 본인의 영화를 가지고 이제 관객분과 만나서 GV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이 영화도 관람하시고 또 끝까지 GV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육상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